면 박 장관은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타이완 해협 긴장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영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주변 군사훈련으로 국적 항공사들의 대만 노선 운항에 차질이 계속 빚어지면서 대한항공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타이완 직항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하고 7일 항공편에 대해서는 1시간 늦춰 운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오늘과 내일에 이어 인천 타이완 직항편의 운항을 취소하고 오는 7일 항공편은 군사훈련 시간을 고려해 당초 스케줄보다 3시간 늦춰 운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개정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 정지는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 체제 전원에 반발하며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서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메시지에 대해 당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16일 회의를 엽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후보추천위원회를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 성남시 순회동 자택 옆집을 경기도시주택공사 GH가 빌려 대선 비선 캠프로 썼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임차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전세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조사 과정에서 당시 별정직 사무관으로 김혜경 씨 수행비서 일을 했던 배모 씨가 집주인 대신 전세 매물을 내놓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오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00여억 원 넘게 판매됐지만 2020년부터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뭉치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이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7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7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가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기 때문인데 대표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야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부가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원로 정치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부의장을 역임한 집권자민당의 에토 센로 의원은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형제국이라면서 일본은 형님뻘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을 들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면서 일본이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는데요. 해당 발언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아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심지어 에토 전 부의장은 한일 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라고 합니다. 물론 그의 발언이 일본인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위마저 의심케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최근 일본이 우리 측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 명목으로 99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보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던 정신영 할머니가 강제 동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요구하자 77년 전 화폐 가치를 적용한 탈퇴 수당을 지급한 건데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쪽이 과연 어느 쪽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니요. 보통의 경우에는 8월 휴가철쯤 되면 정치권도 뭐 휴가도 국회의원들도 떠나고 좀 네. 조용하고 그럴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불볕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현장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되고 있고 세 당 모두 지금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이 국민들의 고통이나 분통은 또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알기라도 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집권 여당이 훨씬 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만큼 또 권한이 있기도 하니까 또 그런 이제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다가 결국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었는데 비대위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하 평론가부터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의도 뉴스로 보면은 예정된 수순인 것이고 뭐 다음 주에 이제 전국위까지 쭉 해가지고 비대위 가는 거는 뭐 이미 의총에서 이제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을 때부터
예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네. 여의도 뉴스라는 어떤 그런 분류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거를 신문에서 보고 방송에서 볼 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신문 등에 나오는 어떤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이제 채널을 돌려버린다. 그게 이준석 대표가 나오든 네. 국민의힘의 이런 비대위 전환 이런 뉴스가 나오든 이제는 보기 싫어한다. 그 정도다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선 좀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배종찬 수장은 갑자기 한숨을 훅 내셨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정말 비상 상황인 건 맞는 겁니까? 국민이 비상 상황이죠. 국민의 힘이 네. 비상 상황이 아니고 국민의 비상 상황이면 국회를 뭐 수십 일 동안 상임위 배분을 놓고 공전을 펼쳤죠. 지금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네. 내부 혼선이고 지금 김인하 평론가께서 매우 중요한 평가와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요? 네. 또 제가 네. 그랬나요? 네. 아니었던 건가요? 네. 자,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네. 예고된 혼선이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냥 예고된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준석 대표를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징계를 했다면 그 이유는 수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불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비대위 할 줄 몰랐던 것이고 대체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건 몰랐다는 겁니까? 그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국회의 정치 세력이 집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로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지율 내려간다라는 소리가 그게 예견을 하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지? 그럼 누구라도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중간에 중재를 하고 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일도 수수께 끼고 모레도 수수께 끼고 6개월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024년 총선도 혼전일 것 같고 2027년 대선 전국은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걱정해야 되는 저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정치권이 무책임하다. 이 모신문 사설 제목이 국민 걱정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상임 전국위가 열려서 상임 전국위원 전체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을 했고 그 가운데 29명이 당이 비상 상황이다 이런 유권 해석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이 사실 전체도 아니고 만장일치도 아니고 29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상 지금의 이제 비대위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동력이랄까 이런 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인 건데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임 전국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뭐 동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런 동요가 없을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상임 전국이 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테고 당 네. 이제 주류가 그걸 통해서 한 거니까는 뭐 이거 자체의 결정이 뭐 엄청난 분열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결정을 하면서도 마뜩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좀 한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밀고 가듯이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뭐 네. 친윤계든 아니면은 뭐 이른바 윤핵관이든 뭐 그 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이든 간에 근데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밀고 가려면 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든 쫓아내든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힘으로 밀고 나가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되든지 아니면 당 지지율이 50% 이상은 되든지 이럴 때는 좀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 이야기는 당에게 또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당 지지율도 오락가락 가락오락 이렇게 한 사이에 핵심은 이거죠. 그럼 이준석 대표를 뭐 당 징계를 받았든 네. 몰아냈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체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간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메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당대표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들을 종합해서 망라해 보면 이른바 윤핵관이나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지지율이 극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적합한 당대표로서 가장 그렇죠. 높을 정도예요. 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 오히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체리 엄지척 이 문자로 이준석 대표의 몸값이 더 높아졌어요. 오히려 때릴수록 몸집이 커지는 이준석 대표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일단 뭐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하고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상임정국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 조항에다가 당대표와 권한대행 그 외에 직무대행도 거기다 넣겠다.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당내 우선 의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런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일단 그냥 쭉 현 상황이 유지되면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정치적 처지 그리고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가능한 거냐라는 의문. 그리고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밝힌 사람이 비대위원장 지명할 수 있는 거냐라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지만 근데 이 규정이라는 거는 누가 하느냐를 떠나서 그 규정 자체가 맞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원에 써 있지만 그게 특별히 당 대표의 직무대행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당 대표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 상황이 될 때 비대위로 넘어간다라는 건 가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비대위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 대표가 지도부 총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거나 아니면 당대표는 이미 제가 이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비대위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대표하고 당대표 권한대행이라고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정해서 그런 비대위로 가능한 부분을 규정을 이제 보완하자라는 취지가 명분상 저는 그렇게까지 부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보면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이게 뭐 처리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다만 정치적인 논란과 진통이 크기는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맥락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5선 가운데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뭐 이런 등등의 당의 이름이 그러니까 의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의원이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뭐 그런 모양이 나올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지율은 더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임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당내 구성원들에게 먹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이 윤핵관 성격이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이준석 대표 문제는 더 꼬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가뜩이나 험난한데 당 지지율도 내용이 그러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그나마 적임자로서 맡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조영 의원 정도일 거예요. 당 외부로는 비대위원장을 이미 맡아본 적이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거나 아니면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정도가 하마평에 오른 건 있는데 저는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달해드릴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되든 누가 비대위원이 되든 누가 자기 당대표가 되든 이 문제 수습이 가능할까요?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지금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대응할 거냐. 이게 이제 당 혼란이 수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수습할 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뭐 가처분 신청 하겠다는 뜻까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뭐 오늘 거의 법적 대응하는 거를 기정사실화했죠. 이준석 대표는. 근데 그 법적 대응이라는 게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처분 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례나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 무슨 뭐 폭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 전당대회가 뭐 이상하게 됐다거나 광범위한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뭐 대표가 선출됐다거나 그런 거는 법원이 나설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고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명분을 이 규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명분을 만들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법원이라는 데는 그런 정치적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에 맞도록 돼 있느냐 등등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모르면서 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는 걸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이 그 당원 개정안을 제출을 네네. 했는데 이게 처리가 예. 안 됐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비대위를 구성하자. 네. 그래서 그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해산하는 걸로 하자는 취지의 당원 개정안인데 그게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제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규정으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이게 위인설법이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규정이에요. 예.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저는 이분들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대응하냐를 지켜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직접 나서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대응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도 모았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이런 게 뭐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네. 여론화되고 그 과정에 조직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신인규 대변인이 뭐 오픈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 모으고 있다고 하고 막 이런 흐름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 커튼 뒤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로 남는 일본 정치의 그림자 쇼군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어둠의 쇼군 네.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 법률가들도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윤리에서 징계했을 때는 이거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률가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능성만 가지고 보기에는 여전히 여의도의 이 정치적인 무게는 적지 않다. 그러면 법으로 절차적 복권이 이루어졌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에 와서 온전히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건 어려울 거예요. 지금같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의 문자까지 공개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준석 대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은 조직적으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주변에 힘을 보탰던 인물들이 지금 나서고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당의 뭐 5선 이상 중진들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선을 그은 마당에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세력적으로 규합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항하든 그거는 본인의 절차적 합리성이나 훗날 또 정치적인 명분을 도모할 때는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남은 선택은 물리적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윤핵관도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간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정 여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쟁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없는 어느 일정 시점에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것이 2년 후가 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그래도 새로운 정치 바람을 몰아왔네.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 그때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네.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이제 하락한 상황인데 네.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 복귀하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쭉 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의 기회가 어떤 공간이 열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당도
대통령을 뒷받침해야지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지금 대통령 뒷다리 잡는 건 안 된다. 네. 이래가지고 정리가 쭉 될 거예요 아마 비대위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지금 보면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라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조금 바꾼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더더욱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는 있겠죠.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명분이 없는 그런 통치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국면하고 이게 겹치게 될 경우에 네. 그런 상황이 네. 그러면 당내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사람들의 명분이 실리게 돼요. 네. 그런데 그게 당장은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첫 번째 변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변수는 역시 경찰 수사 결과죠. 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이거는 뭐 이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과거의 성산납 의혹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현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로 성상납 의혹과는 별개의 다른 건으로 뭔가 기소 의견이 되거나 이렇게 송치가 될 경우에는 네. 그것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몸집을 불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 수사 결론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줄 수 있는 시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문제 또 개인의 신상에 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되고 처분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향해 있는 여론은 이준석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징계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시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존재한다. 또 하나 이제 지지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장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8월 말 9월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또다시 윤명 대첩 3라운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확정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끌게 될 민주당과의 전면전이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준석 대표를 찾게 된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뭐 비대위나 전당대회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일단 후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했다가 조기 전당대회까지 가려면은 전당대회를 최소한 9월은 돼야 이제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은 오히려 사라지는 쪽을 자꾸 가지 않겠느냐, 좀 잊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 집권한 지 100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서 우리 딴 생각 좀 할까? 이렇게 맘먹는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집권 3개월 만에 네.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면은 마치 윤석열의 유승민이 될 수 있는 지금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준석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권을 좀 뒷받침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가 더 강한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까 이제 경찰 수사 결과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마냥 이렇게 강공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시각들이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집권 여당 내에서의 어떤 여러 분란 이런 것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정 수행 지지율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지율이
20%대 중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어요.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지율 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갤럽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20% 초반대, 그러니까 직무를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4%가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6%가 나왔는데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긍부정 간 격차가 34%에서 42%까지 벌어진 그런 사례인 거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국정 개입 의혹 뭐 이런 것들 2016년 10월 달에 그런 논란들이 이제 뭐 국정농단 관련해서 커졌을 때 네. 그때 긍정평가가 이제 25%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긍정평가 최저치가 이제 29%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보다도 낮은 이제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온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연령대별로 보면은 70대 이상 응답층에서만 긍정평가가 42%, 부정평가가 37%여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긍정평가가 앞섰고 예.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이제 부정평가가 컸더라는 거고요. 특히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약 13%, 10%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향별로 나눴을 때도 보수층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더 컸는데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48%였다는 거고요. 중도층에 보면 긍정 21%, 부정 68%, 진보층에서는 긍정 8%, 부정평가 89%였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게 6%, 전 정권을 극복하고 있다, 5%, 경제, 민생 5%, 주관, 소신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게 4%였고요. 부정평가의 응답자들은 인사를 23%,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10%, 독단적, 일방적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5%,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5%, 직무 태도 3%, 외교 3%를 응답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 중이에요. 네. 휴가 기간 중에 지금 지지율이 전주 조사에 비해서 4%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네.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해야 됩니까? 지지율에는 휴가가 없죠. 아니 근데 뭐 대통령이 사실 휴직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휴식 기간 동안에 지지율에 어퍼컷 타격을 주는 최대 이슈가 등장했잖아요. 만 5세 취향 연령.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지금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 국민을 통합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의견으로. 네. 만 5세 취향 연령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구분 없이 세대 구분 없이 그리고 직업 구분 없이 다 반대. 그래서 지금 전 계층 통합을 이뤄낸 것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쉬고 있는데 이 이슈가 터졌으니까 대응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지율이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이 다 사람이에요. 예.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데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이슈거든요. 하나가 리, 두 번째가 이제 경, 세 번째가 오인데 리, 경, 오입니다. 사람이죠. 리, 이준석, 경, 경찰. 경찰 사람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 만 5세 취향 연령. 네. 5세가 사람이에요. 만 5세. 네. 그리고 지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지지율에 타격을 주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인사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관련된 것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정적인 타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저한테도 제가 뭐 30년 전 가까이 여론조사를 분석해 왔으니까 물어보시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이념, 2번 정책, 3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네.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치는 영향은. 그런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김민하 평론가도 분석을 해주시면서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한 거 이게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은 안 됐는데 네.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네. 문재인 대통령부터 특이점은 뭐냐면 한미 안보 관계나 남북 관계는 지지율에 2019년 이후부터는 영향을 주긴 주는데 네. 결정적이거나 큰 폭의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여쭤봤냐면은 보수층이 오히려 예민할 만한 주제잖아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던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친중 행보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 뭐 의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지지율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윤 대통령이 대선 때에 지지받았던 48%가 넘는 지지율이 지금 24%까지 된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지지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보수층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좀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예. 지금 사실 뭐 24% 막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다고 할 때는 이게 24%, 뭐 20%, 15% 체감상으로는 그게 이 평론가들하고 여의도 정치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간 것이고 그런 상황에 더해 보면은 지금 만약에 일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이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면은 그런 외교적인 문제, 외교안보적인 문제가 별로 타격 안 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좀 더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부정평가의 대부분이 인사라고 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평론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단순화해가지고 예.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10가지 사안을 쭉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제일 대표적으로 이게 사람은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눠진 것인데 근데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 인사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4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것을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막 던지는 박순애 장관을 왜 뽑은 겁니까? 이거 인사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외교안보 마찬가지예요. 낸시 펠로시 뭐 이거 반영이 안 된 거지만 만약에 내 다음 주에 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낸시 펠로시를 뭐 안 만난 것도 안 만난 건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안 만난다고 하다가 비판이 되니까는 전화 통화를 한다 그러고 이거 해명도 이상하고 왜 참모들이 그렇게밖에 커버를 못하냐. 왜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리더십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뭐가 분위기를 확 반전할 만한 것들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겼네요. 낸시 뭐요? 펠로시도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다 사람이죠. 네. 뭘. 네. 네. 하여튼 모든 게 사람입니다. 네. 네. 뭐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좀 하고요. 사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제 이거 인적 쇄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예. 대안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상황 얘기 좀 해보죠. 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가? 관심이 오히려 멀어진 것 같은데 8월 말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또 뭐 설화 논란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당대회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전당대회 이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전당대회를 마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범진보 진영의 정치인이죠.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도 뭐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도 계속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네. 뭐 당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것도 반영이 됐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사법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이거 이 여당의 공격 용어예요.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반영이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건 뭐 책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건 이미 감안된 상태에서의 이재명 의원을 두고서 이제 우려 걱정인데 저는 전당대회는 그냥 확대명이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데 전당대회 이후에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중도층이 바라보는 것은 윤명 대첩 3라운드에서는 바로 이 리스크도 영향을 비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재명 후보는 최대치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지금 했는데요. 일단 내일 첫 번째 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가 돼요. 이변은 없을까요? 이변이 있기 어려운 구조이죠.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흐름이 뭐 쭉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후보들 간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네. 이 비명 후보들이 단일화는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한쪽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막 간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럴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대응 중에 하나가 뭐 이거 당원을 개정하자 뭐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될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없애자든가 바꾸자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비명 후보들의 태도도 다르거든요, 지금.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로 계속해서 이제 좀 이재명 후보 강세가 이어지는 결과는 뭐 거의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결론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느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일단 설화에 휩싸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떤 해명을 내놨는데 네. 해명이 좀 다 번복이 된다거나 부적절하다든지. 예. 그런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지금 대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빨리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라. 그래야 지지율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대선 때 48%였으니까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대립 구도가 일정 부분 분명히 득이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버팀목이 몇 개가 있어야지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서로의 반대 국면이나 이런 게 펼쳐질 경우에는 기대했던 효과는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걸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배응과 관련돼서 오히려 왜 검찰 경찰이 수사를 빨리 안 끝내냐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당대회 직전에 수사 결과 내놓는 거는 안 된다. 정치적인 어떤 수사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방탄 출마다라는 여론에 대해서 더 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메시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오늘 쭉 얘기했지만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빨리 어느 쪽이든 좀 안정적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일 생각이 안정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웨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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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살인사건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바로 층간소음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무엇인지, 층간소음을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박영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층간소음 민원 신고가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그 교육 등 거주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층간소음 역시 더욱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부 산하 네. 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실내 생활 증가로 인해서 2019년 2만 6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6천여 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예. 이거는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가 뭐 물리적인 충돌, 뭐 예를 들면 상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또 뭐 이후에 민사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통계가 잡히긴 합니까? 어느 정도 가는지? 저희가 이런 형사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이런 통계는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따로 집계는 안 하는 거군요. 네. 네,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대책을 내놨고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 중에서 네. 정부가 2 내지 5%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바닥 충격음 성능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설계에 반영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분양하고 시공했던 그런 진행했던 것들이 시공 완료 후에 준공 전에 성능 평가를 실시하게 되므로 건설사에서는 설계 시에 이제 현장에서 성능을 만족하는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공 또한 더 신경 써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에서 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사전 인정제를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해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 인정제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건가요? 예, 사전 인정제라는 얘기는 예. 현재까지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사전에 공인기관의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소음 차단 성능 실험을 통과해서 등급을 인정받은 자재를 설계에 반영만 하면 설계허가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인정제하고 사후 확인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예, 사전 인증제는 실험실에서의 간접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네. 실제 시공 현장에서의 성능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예. 준공 전에 공인기관에 의한 바닥 충격음 성능평가 시험이 진행되지만 실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후 조치의 수단은 없습니다. 근데 사후 확인제를 하게 되면 사후에 예.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으로 확인할 테니 그때 문제가 적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운 건설사는 사전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시공할 때. 이런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모델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값이 오케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실제 준공까지도 간다는 게 사전 인증제였는데 네. 실제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라는 거는 측정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일부를 샘플로 실측을 해가지고 예. 현실적으로 측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이요. 사후 확인을 했어요. 사후 확인을 했는데 이거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다 집 져놓은 상태에서 기준치 미달한다고 집을 다 다시 부시고 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했을 때 보완 시공이라든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예.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시공 방법이나 건축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사업 주체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는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특히 이런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 지켜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안 지켜도 그만 아니면 사후 확인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예. 페널티가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저감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준공허가를 안 내준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강제성이 없어서 이런 제도의 문제가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왔는데요. 예. 국토교통부 입장은 시공 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도입을 하고 제도에 이제 시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그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그 시공상의 문제에 있고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감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전에 성능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실내 바닥 마감 전에 완충제 시공하고 바닥 그 마감 몰탈 공사 완료 후에 성능 검사를 실시해서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성능 검사 시기를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조사 방식도 허술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그렇죠. 얘기입니까? 예, 그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의 대상이 공동주택의 평형 유형이라든가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전체 공동주택 그 세대 수 중에서 2 내지 5%를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동일한 평면하고 위치에서도 성능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능 검사의 대상 선정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문 그 학술 기관이라든가 전문 기관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층간소음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네. 근데 사후 확인제를 도입을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허술하게 도입을 한 겁니까? 사실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시행 시기가 2022년 8월 이후에 사업계획 그 승인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8월 4일에 준공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측정 대상 공동주택의 준공이 사실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그 이후에 준공되니까 실질적으로는 5년 내지 3년 내지 5년 후쯤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건설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신축되는 그 공동주택에 대한 차단 성능에서 권고 기준이 미달할 때 개선 공고가 가능하지만 권고 이행 후에 평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 공고에 그 대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이제 층간소음의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얘기를 하면 예. 사실은 이 건설업계에서는 그 층간소음이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 벽식 그 구조를 선호를 하는데요. 네. 이 벽식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은 시공할 때 그 기간이 공기가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용이하게 그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벽식 구조를 그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층간소음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벽식 구조보다는 그 기둥식 라멘 구조로 법제화해서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건축 구조에서는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는 거와 그냥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그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그 건축법상의 구분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사후 확인제 외에도 다른 대책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면 네. 신축 아파트의 바닥 슬래브 두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하거나 두껍게 하는 이런 방식 등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은 건설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동일한 설계 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라든가 시공 품질 관리에 따라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환경부 기준이라든가 그 국토부 기준의 층간소음 성능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공 품질을 그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건설사
이게 눈치 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설사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영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드는데요. 결국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좀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장에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이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법적 기준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차원에서 그 법 개정 논의는 있긴 있는 겁니까? 국회 차원에서 두어 번 정도의 그 층간소음과 관련된 그 규제와 관련된 그 트라이는 있었는데 예. 결국은 입법하는 그 과정에서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이 참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제도는 개걸음처럼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 중부 서해안에는 바다에서 유입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강이나 하천, 계곡의 수위가 높아졌고 소나기로 인해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휴가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7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4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1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최고 기온이 33에서 37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더 덥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5도, 습도 8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후
시간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불과 일주일 전쯤 일이었는데요. 인터넷과 SNS에 강남역 핫도그 푸드트럭이란 검색어가 올라왔습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극찬을 하면서 유명세를 탄 푸드트럭의 박광섭 할아버지가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비보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한 것은 방송에 비친 그의 성실함과 양심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푸드트럭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 푸드트럭 규제 완화 문제가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을 허용했지만 막상 장사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종 규제를 푸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규제가 상당 부분 풀렸고 푸드트럭은 주말 도심이나 각종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그 무렵 서울 청계천 주변에서 열리는 주말 시장에 들러 푸드트럭에서 꼬치, 스테이크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푸드트럭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공식 등록된 푸드트럭이 전국에 338대였지만 올해 6월에는 244대까지 줄었고요. 서울 한강공원에서 여름마다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에 지원한 푸드트럭도 2019년 399대에서 올해 68대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등록하지 않은 푸드트럭까지 합치면 감소폭은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확산 우려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고물가 직격탄까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재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푸드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가격 경쟁력까지 잃고 있는 겁니다. 강남역 2호선 주변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푸드트럭 사장님은 최근 떡볶이 가격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손님들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여파를 비켜갈 수 있는 자영업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푸드트럭이 사라지는 것이 특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청년들과 실패 후 재기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쫙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푸드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수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회적인 감수성이. 청취자 9041님께서요. 서민들이 먹고 사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1928님께서 한겨울에 누군가 동사를 해도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했던 소설의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따뜻한 사회가 그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IT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의 문턱이 굉장히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성공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좀 애정을 우리 사회가 많이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푸드트럭 주변에서 보시면은 가셔서 좀 음식 같은 거 좀 드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푸드트럭 가격 조금 올랐다고 너무 타박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좀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 문경수 탐험가 또 나와서 특별히 또 저희 달 탐사선, 우리나라 네.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발사가 있었는데 일단 발사는 성공적으로 보여요. 네, 어쨌든 달의 궤도에 진입을 하려면 아직 몇 달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일단은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8분에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네버럴에서 비행을 다누리호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발사가 되고 나서 2분 34초 뒤에 1단 분리가 되고 3분 있다 페어링이 분리가 됐습니다. 8분 뒤에 2단 엔진이 정지가 됐고 35분 무렵까지 점화하고 정지를 이어가다가 40분쯤 됐을 때 자신이 우주로 데려다준 로켓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서 모든 발사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9시 40분쯤 우리 시간으로 네. 우주로 향하던 다누리가 호주 캔버라에 있는 심우주 통신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교신이 성공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정보 전송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누리호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신 결과 위성 상태 정상, 그다음에 명령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첫 교신이 이루어졌으니까 오후 2시에 앞으로 이제 넉 달 동안 달을 향해서 가는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설명을 보니까 그 정보를 분석해서 달 주변 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오차를 수정해가면서 네. 궤적 보정 기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 교시는 여주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통신용 안테나가 네. 맞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출력이 굉장히 높고요. 자본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증폭기가 탑재돼 있어서 먼 우주와의 교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가 달에 있는 거하고 교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다누리를 관측할 수 있는 하루 8시간 동안만 교신이 가능하고요. 네. 나머지 시간대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미국의 골드스톤의 심우주 안테나가 이 다누리를 쫓아서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과학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일단 뭐 위성이든 뭐든 탐사선이든 쏘면 대화가 돼야 된다고.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멋진 비유를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뭐 신호를 보내면 얘가 받아가지고 그 신호에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네. 태양 전지판도 자기가 이렇게 쫙 펼치고 그렇죠. 자세 좀 바꿔 그러면 자기가 바꿔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일단 그 단계까지는 아주 무사히 잘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누리호봤을 때처럼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개가를 이룬 사건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다누리가 이용한 40번 발사들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케네디 우주센터 전망대였는데 네. 여기가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관람권 판매를 시작 하루 만에 최대 수용 인원이 400석이 매진이 됐고요. 관람객들이 이게 발사되는 그 상황에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발사체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 들어있는 탐사선은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뭐 거기서 쏘는 건데 됐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를 하면 달의 궤적에 들어갈 수 있는 어딘가까지 떨어뜨려 주는 것만 그 발사체가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집으로 거죠. 가. 뭐 어디로 가. 이렇게 어디 하는 근처에 이렇게 딱 거잖아요. 떨어뜨려 주면 거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통신을 통해서 네. 기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궤적까지 들어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들만 가능한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에 의해서 달 탐사의 7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그런 그 국가라는 자긍심?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그런 국가긴 해요. 네. 우리가 좀 늦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 안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들어가는 국가죠. 무역량도 그렇고 네. 교역량도 그렇고 국방력도 그렇고 뭐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예요. 네. 근데 새삼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위치가 참 중요한 게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이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임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왜요? 있어요. 네. 저도 이런 생각했는데 네. 다누리 발사 보고 애들한테 교육 효과가 있겠거니 이제 이런 뭐든지 생각을 교육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에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 된 것 같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네.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준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이 달라질 거냐면요. 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옛날에 이제 뭐 뭔가를 배우잖아요. 뭐 과학 과목이든 아니면은 뭐 사회 과목이든 간에. 네. 뭐 미국에서 뭘 발사했다더라. 뭐 우주를 어디가 갔다더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이제 우리 거를 갖다가 교과서에 쓸 수 있게 됐잖아요. 너무 멋지네요, 진짜.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누리가 나중에 임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물론 달 뒤편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지구를 볼 수 있었으면 지구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카메라를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멋진 생각이네요. 그 사진이 한번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랑스럽다, 그쵸. 가슴이 뛰었다,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일단 다누리호는 이제 앞으로도 한 4개월 남짓이죠? 네. 그러니까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우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어제도 뭐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전해드리긴 했지만 네. 밤철 뉴스에서 다시 한 번만 좀 전해주시죠. 임무 기간이 내년 1월부터 1년입니다. 임무는 3가지인데요. 달 표면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 극지방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다누리호가 올해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을 하고요. 이 1년 동안 달을 돌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보는 우리나라의 첫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 선정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떠한 일들을 위한 첫 번째
발판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달의 자원 찾기, 철, 티타늄, 규소, 라돈 같은 원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주 인터넷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누리에는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네, 실시간 스트리밍 실험을 통해서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게 되는데 왜 다이너마이트지? BTS 다른 노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떤 신호를 받든지는 이제 연구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결정하시는 분 사모님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추천하셨대요. 오. 네, 그래서 기왕 수신을 하는 김에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음악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BTS도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거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거 나중에 진짜 그 성공했을 때 네. BTS 멤버들이 좀 축하 메시지 좀 보내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조금 걱정되네요. 네. 위중증 사망자 수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좀 증가세에 있어서 이게 좀 우려스럽다고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도 지금 10만 명을 계속 넘어가게 되니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11만 2,901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27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역시 10만 명대로 10만 7,807명인데 어제보다는 한 583명 정도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망자 숫자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1, 2주의 편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네. 최근에 두 달 반 만에 300명대로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났고 그중에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층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회복도 굉장히 어렵고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혹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재감염이 될 수도 있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입원율은 3배, 사망률은 2배라는 연구 그래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당국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도 47명으로 지금 5월 중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고위험군 관리라고 예, 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미크론의 치명률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고 총 유행 규모가 커지니까 사망자 숫자나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재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재감염이 높다 그래요. 10%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도 늘어나지만 네. 검사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고 네.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정부가 PCR 검사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지금 땡볕에 그렇죠. 줄 서는 일이 좀 사라지게 될까요? 네. PCR 검사를 예약할 수 있으니까 대기 시간이 확 많이 줄었습니다. 대기 시간하고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PCR 검사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예.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어플을 설치하시면 방문 시간을 선택하고 문진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서울의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도입한 이후에 지금 전국의 7개 보건소, 양산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녕군, 울산 중구, 충남 아산시 이렇게 7군데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차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밀집도나 감염 위험도를 좀 높일 수 있고 신속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는 60세 이상. 이 굉장히 중요해요. 60세 이상이어야지만 네, 된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 예.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들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네네. 예, 미리 예약하시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60세 이상 분들이 더운 데서 너무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좀 빨리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지역이.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천에서 병원에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환자 등 5명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 44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화재 사고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전 10시 17분에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가빌딩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5분 만인 10시 22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38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어요. 예. 그리고 1시간 20분 만에 구조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5명의 사망자 외에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이 4층인데 4층에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네. 투석 환자들이 주로 있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투석 환자 33명에 의료진 13명, 46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통합을 해보면 3층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불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4층의 투석 전문 병원으로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커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연기를 들이마셔서 중상을 입는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못 피한 4명의 환자와 간호사 1명 등 5명이 사망한 상황인데 다른 3명의 환자도 연기를 지금 마신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투석 전문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투석기는 투석을 진행하는 중일 때는 이게 금세 그 팔목에 연결된 관이 안 빠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일이 제거하다가 대피가 좀 지연이 됐고 기다리다가 못한 일부 환자의 경우는 스스로 투석기를 그 연결된 관을 잘라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 대피시키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곳에 해당이 안 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4층 병원도.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좀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불나면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없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숨진 간호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작 대피할 수 있었는데 네. 환자 곁을 지키다가 본인은 못 빠져나오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일이 아버님 팔순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마 투석 환자들이 바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환자를 보호하다가 끝내 못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빈소까지 지금 차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따님이 사회복지사시래요. 어머니가 이게 굉장히 고된 일이라고 합니다. 투석을 도와주는 간호사분이. 근데 평소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곁을 지켰던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내일 세종대로 일대 지날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 개장식이 열려요. 네. 우선은 그 교통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세종대로가 6시부터 10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삼거리 양쪽이 우회도로가 한 곳씩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일 여기를 지나실 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5호선에 예비 열차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7000에 5000번이나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의 서울경찰 교통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내일 저녁 7시에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장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축하 공연도 있고요.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8시 30분부터는 광화문 광장의 미디어 파사드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이게 개장을 기념하는 첫 전시인 라온 화제, 즐거운 내기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미디어 파사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아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벽 같은데 빔으로 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아마 환상적이잖아요. 네. 야간 풍경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